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적 법칙, 모형 실험을 할 때도 어떻게 이 축적 법칙을 사용해야 될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차원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 해석에 이제 사용되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차원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요. 이 차원을 사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질량, 길이, 시간, 온도 요건 각각 이제 4개의 기본 차원이 되는 거고요. 혹은 이 질량 대신에 힘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힘, 길이, 시간, 온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예, 일단 기본적인 차원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의 차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동차성의 원리, 이것도 사실은 1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타당하려면 이 모든 항들이 전부 같은 차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몸무게하고 제 허리 둘레하고 더한 값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겠어요? 아무런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팔 길이하고 제 다리 길이하고 더하면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물리적인 의미가 있겠죠. 뭐 전체적인 길이가 길다는 뭐 이런 물리적인 의미가 있겠죠. 같은 길이를 더한 건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질량하고 길이를 더한다든지 뭐 길이하고 온도를 더한다든지 이런 건 아무런 물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사과정들이 이 실험을 하더라도 실험식을 만들더라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모든 항들이 전부 같은 차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수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건 뭐 어떤 경우에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항들은 한 식에서 모든 항들은 전부 같은 차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나카무라의 위치죠. S는 S0 초기 위치입니다. 더하기 V0 초기 속도입니다.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GT의 제곱으로 위치가 표현이 되는 거죠. 요 모든 4개의 항은 전부 길이라는 차원을 갖고 있어요. 길이에 질량을 더한다든지 길이에 시간을 더한다든지 길이에 속도를 더한 이런 일이 없어요. 전부 똑같은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다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체학 시간에 배웠던 번유리, 베르누이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똑같은 차원을 갖고 있어요. 단위 질량당 에너지라는 전부 같은 같은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로분의 P, 단위 질량당 압력 에너지, 2분의 1 V제곱,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 G 곱하기 Z,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 이 콘스탄트는 그럼 뭐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콘스탄트도 단위 질량당 에너지라는 차원을 갖고 있는 콘스탄트입니다. 이 모든 항들이 전부 같은 차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식을 구성하는 모든 이 항들은 같은 차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동차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차원 변수 혹은 이 차원 상수. 그러니까 요건 이제 차원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원과 무차원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변하는 수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상수냐에 따라서 변수냐 상수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차원은 갖고 있어요. 차원은 갖고 있는데 그게 변하는 수냐 변하지 않는 수냐 요걸 이야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려는 건 차원은 갖고 있어요. 차원은 갖고 있는데 변하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차원 변수들이에요. 즉 차원은 갖고 있는데 변하는 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S다. 그럼 이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떤 시간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S나 t 같은 경우에는 차원도 갖고 있고 변하는 수기도 해요. 근데 이 S0는 뭐냐면 초기의 위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차원 상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V0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원 변수는 아니겠죠. 차원은 갖고 있어요. 속도라는 차원을 갖고 있어요. V0는. 근데 변하지 않는 상수죠. 초기에 t = 0일 때의 속도를 나타내는 게 V0니까요. 그래서 이건 차원을 갖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g도 마찬가지예요. g는 9.8 미터/세컨드 제곱 중력 가속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원은 갖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차원을 갖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차원 상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들이죠. 2분의 1이나 요 2는 뭐겠어요? 차원도 갖고 있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무차원 상수가 2분의 1이나 2가 됩니다.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요 콘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차원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건 변하지 않은 콘스탄트잖아 벌써. 그러니까 이건 차원 상수예요. 차원 상수. P는 차원도 있고 변하기도 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죠. 차원에 따라서 변하는 차원 변수가 됩니다. 만약에 incompressible flow라면 density rho는 차원은 있지만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됐어요. 2분의 1이나 2는 차원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무차원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G는 뭐겠어요? 차원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차원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Z는 차원을 갖고 있는 변수.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Z도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원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차원 변수는 rho나 g나 constant는 무차원 변수가 아니라 차원을 갖고 있는 상수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차원 변수는 실제로 변하는 양이에요. 그리고 차원을 갖고 있는 실제로 변화하는 우리가 측정하는 그 양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 해석법에 따르면 이걸 전부 무차원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차원화 시켰을 때는 전부 무차원 변수로 표현되겠지만 지금 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들은 전부 차원을 갖고 있는 그런 변수들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차원 상수는 뭐냐면 주어진 문제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양이 바로 차원 상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은 차원은 갖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원은 갖고 있지만 변하지는 않는 수예요. 이렇게 그래비티라든지 초기 위치라든지 초기 속도라든지 incompressible flow에서 density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원은 갖고 있지만 변하지는 않는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무차원화 시킬 때 무차원화 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이 차원 상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 무차원 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순수한 상수들, 원래 수학적으로 차원을 갖고 있지 않은, 이것도 사실은 무차원 상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차원을 갖고 있지 않은 수학적인 값들이에요. 2분의 1이나 2. 이건 이제 아예 그냥 무차원 상수하고도 분리를 해서 그냥 2분의 1, 2 이건 순수한 상수다. 이건 뭐 그냥 무차원 상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무차원 상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파이나 2 같은 경우도 무차원 상수죠. 파이는 3.14159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지 않는 그런 무한 소수가 이제 바로 이 파이 값이고 2도 마찬가지죠. 2도 특정한 값을 갖고 있어요. 2점 뭐 얼마인지 2.57 뭐 어쩌고 그런 특정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값들도 전부 이 순수한 상수값이다. 무차원 상수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옳은 값을 찾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1번은 말이 되는 식이에요. 둘 다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위치가 0이고 초기 속도가 0일 때 낙하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양쪽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길이의 차원을 나타내는 위치지만 이건 어떤 차원인지 구해봐야 되는 거죠.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미터 제곱 나누기 속도의 삼성, 속도가 아니라 시간의 삼성의 그런 차원을 가는데요. 아무런 물리적인 의미는 없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는 어떤 차원을 갖고 있나요? 위치 나누기 시간이라는 차원을 갖고 있어요. 가속도는 위치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라는 그런 차원을 갖게 됩니다. 자, 요건 S가 위치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첫 번째 항이 나타내는 차원은 위치 나누기 시간의 차원을 갖고 있어요. 이 첫 번째 항은 속도의 차원을 갖고 있잖아요. 속도의 차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 나누기 속도라는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요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비티는 어떤 차원을 갖고 있나요? 위치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라는 차원을 갖고 있죠. 거기에 뭘 곱해줬나요? 시간을 곱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요 항 전체는 위치 나누기 시간이라는 차원을 역시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요 세 항이 모두 위치 나누기 시간의 차원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버킹엄의 파이 시오리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은 요 마지막 두 식을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리량끼리 이제 펑션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가 갖고 있는 연비가 하나의 물리량이 될 거잖아요. 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그게 하나의 어떤 물리량, 연비라는 게 하나의 물리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물리량은 어떤 물리량들하고 펑션을 이룰 거냐면 일단은 자동차의 질량이 얼마냐가 같이 펑션을 그러니까 이 연비는 자동차의 질량의 펑션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질량이 무거운 자동차일수록 더 연비가 안 좋을 게 안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비는 자동차가 갖고 있는 질량의 펑션으로 주어질 거란 이야기. 자동차의 크기가 얼마냐 크냐에 따라서도 연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어떤 비스카시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연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연비가 얼마냐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주위에 유체, 즉 공기의 비스카시티뿐 아니라 덴시티가 얼마냐도 연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비, 그리고 공기의 덴시티, 공기의 비스카시티, 그리고 자동차의 질량, 그리고 자동차의 크기, 뭐 자동차의 길이라고 합시다. 길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펑션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연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이렇게 많을 거란 이야기. n개가 펑션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 즉 A1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n-1개의 물리량이 결정이 되면 A1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즉 n개의 물리량이 n개의 변수들이 펑션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 이거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n개의 변수들이 펑션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 연비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예를 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어떠냐면 이게 n개가 전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이야기. n-m개, m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n-m개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조금 앞에 1장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차원인 길이와 시간을 알면 돼요. 그렇죠? 근데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n개의 물리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n개의 물리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물리량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이야기. 그 양들을 빼고 마치 차원에서 기본 차원 4개로 다른 물리량, 다른 차원들을 전부 표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복해서 표현되는 걸 제외하고 난 n-m개의 변수만으로 펑션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버킹엄의 파이 티오럼이라는, 파이정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이 파이라는 게 뭐냐면 n개의 변수들의 곱으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파이 티오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n개의 실제 물리량들로 표현하던 연비를 공기의 density, 공기의 viscosity, 그 다음에 차의 길이, 그리고 차의 질량으로 이제 연비를 표현을 하던 걸 이 5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이 펑션을 5개가 아니라 3개의 조합으로 표현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결국 몇 개가 되냐면은 기본 차원의 수 n만큼은 더 이상 우리가 더 줄여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n-m개의 변수로서 우리가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이 파이들은 뭐냐면은 이 변수들이 그냥 곱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냥 곱한 건 아니에요. 이 파이들로 이루어진 n-m개의 무차원 수가 되는 이 파이들은 다 무차원 수예요. 그러니까
n-m개의 무차원 수의 펑션으로 원래 갖고 있던 n개의 물리량이 이루고 있던 펑션을 n-m개의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는 이야기. 이 말은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n-m개가 되는지는 설령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차원을 다른 변수들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우리 물리량들을 어떤 차원들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차원들로 표현을 했는데 더 이상 줄이더라도 이 기본 차원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 기본 차원 이하로는 줄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n-m개 이하로는 우리가 더 이상 물리량의 수를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또 기본 차원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드릴 건데 이 m은 이 기본 차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요 n개의 물리량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차원의 수인데요. 그게 꼭 기본 차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A1부터 AN까지 사용한 이 차원들이 예를 들어서 질량이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항상 질량 나누기 시간의 형태로만 사용이 됐다면 이건 질량하고 시간을 같은 그냥 하나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기본 차원 그러니까 질량은 질량, 시간은 시간 요렇게 따로 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질량 나누기 시간이 이 A1부터 AN 사이에서 전부 공통적으로 전부 질량이 단독으로 사용되고 시간이 단독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질량 나누기 시간의 차원으로만 사용됐다면 질량 나누기 시간이 요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기본 차원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기본 차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본 차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이 티오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주 이건 기계적이에요. 먼저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몇 개인지를 찾습니다. 그게 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n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 n개의 변수들이 어떤 차원을 갖고 있는지를 차원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야 될 절차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 차원이 이 차원표에 들어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의 감소수 n, 반복 변수가 몇 개인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 파이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n-r개가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 r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 기본 차원의 개수예요. 기본 차원의 개수가 이 반복 차원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드렸듯이 질량 나누기 시간이 항상 같이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요 자체가 하나의 기본 차원처럼 움직이는 반복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기본 차원의 개수 대신에 반복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R개의 이 변수, 즉 무차원을 형성하지 않는 R개의 변수를 찾게 됩니다. 요 변수들을 사용해서 이제 결국 이 무차원수 파이개의 무차원수 그 개수는 이제 n-r개가 되는데요. 그 파이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요 페이지, 이 8페이지에 있는 요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면 그 다음에는 요 페이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요 페이지 자체, 요 앞 페이지에 있던 요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요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요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요 단계에서 바로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인내를 갖으시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다음 페이지를 좀 더, 요 다음 페이지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과는 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를 보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요로 되돌아와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제를 봅시다. 드디어 예제를 봅시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1장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입니다. 유동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어요. 좌회속으로 유동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실린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깃줄이죠. 아니면 요 실린더는 자동차와 아주 유사하게 생겼죠. 아니면 이 실린더는 비행기와 아주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연구는 이렇게 실질적이지 않은 아주 간단한 형상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게 됩니다. 석박사 과정에 진학을 한다든지 자동차 회사에 진학을 한다든지 항공회사에 진학을 한다든지 조선사에 진학이 아니라 취업이죠.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실린더 대신에 자동차를 두게 되고 비행기 날개를 두게 되고 또 배, 대형 선박을 두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왜 이런 걸 하게 되지? 이런 걸 수업 시간에 하지? 이런 걸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실제 왜 실린더 주위의 유동이 우리 공학적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한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거나 또 좀 더 고등교육인 석박사 과정에서는 실제 문제들을 해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차가 혹은 이 비행기가 불어오는 이 바람, 실제로는 자동차나 비행기나 선박이 이제 움직이는 거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공기가 오거나 물이 오거나 이렇게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어오는 유동에 의해서 어떤 힘을 받게 되냐면은 뒤로 가려는 상류에서 하류로 움직이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유체들은 끊임없이 이 자동차를 뒤로 밀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자, 현실에서는 어때요? 자동차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주위에 있는 공기들은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앞으로 못 가게끔 붙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공기들은 어때요? 비행기 제트 엔진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려는 그 추진력을 갖고 있지만, 비행기보다, 어, 누리호가 좋겠네요. 누리호가 위로 올라가려는 그 추진력을 그 엄청난 엔진, 그 엔진으로부터 받게 되지만, 공기들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추진체가, 우주 추진체가 위로 못 올라가게 계속 드래그 폴스 붙잡고 있어요. 선박이 계속 컨스탄트한 속도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주변의 물들이 이 선박을 붙잡으려는 힘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속 100km, 100km 너무 빠른가? 50km다. 그러면 처음 50km 딱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엔진 가동해서 프로펠러 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50km/h로 계속 콘스탄트한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왜 속도가 줄어드나요? 엔진 가동을 하지 않으면 왜 속도가 줄어드나요? 주위에 있는 물들이 배를 붙잡게 됩니다. 그 자동차를 붙잡고 항공기를 붙잡고 선박을 붙잡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점성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점성력. 그래서 이 자동차는 이 유체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데, 받을 수밖에 없죠. 힘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받을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받게 되는 이 드랙 폴스를 F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F는 무엇이 바뀜에 따라서 바뀔 거냐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이 자동차가 크면 클수록 드랙 폴스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비행기 날개가 더 길면 길수록 더 드랙 폴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선박이 더 크면 클수록 드랙 폴스, F라고 표현한 드랙 폴스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즉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드랙 폴스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리고 이 벨라스티, 이 유체의 벨라스티가 크면 클수록 드랙 폴스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반대죠. 유체는 정지해 있고 비행기나 자동차나 선박이 이제 움직이는 그 속도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드랙 폴스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디펜던시가 있을 것 같아. 이 다이아메타에 대한 디펜던시 있을 것 같고 벨라스티에 대한 디펜던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기가 덴시티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디펜던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얼핏 생각해서는 공기가 좀 더 비시드하면 공기가 좀 더 덴스하면 덴스할수록 즉 지표에 가까우면 좀 더 덴스하죠. 그게 위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덴시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드랙 폴스를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긴 해요. 그 추측이죠. 아무튼 덴시티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힘들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드랙 폴스 점성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랙 폴스가. 물론 뭐 이 하류에 의해서 생겨나는 폼 드랙도 있긴 하지만요. 이 비스카시티가 얼마에 따라서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아니면 이 비행기가 아니면 이 선박이 받게 되는 드랙 폴스는 이 선박의 다이아메타, 다이아메타라는 게 없죠. 길이, 선박의 속도, 물의 density, 물의 viscosity가 얼마냐에 따라서 드랙 폴스가 달라지게 될 거란 이야기. 달라지게 될 거란 이야기. 그러면 총 몇 개의 변수가 이 문제에 관여가 됐냐는 이야기. 4개가 아니죠. 5개입니다. 이렇게 드랙 폴스, 다이아메타, 벨라시티, 로우, 뮤 이렇게 5개의 변수가 펑션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드랙 폴스죠. 이게 종속 변수예요. 얘들이 이제 독립 변수가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10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테스트를 해보려면 10,000번 실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게, 죄송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5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차원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10,000번의 실험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이 10,000번의 실험이 중복된 실험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 우리가 뭘 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변수가 어떤 건지를 먼저 찾는 거죠. 변수의 개수가 뭔지 알려면 변수가 뭔지 찾아야 되니까요. 차원표를 만들으라는 이야기. 자, 드랙 폴스니까 폴스예요. 폴스의 차원이에요. 질량,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 그렇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게 힘의 차원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이아메타는 당연히 길이 됩니다.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 차의 속도, 자동차의 속도 아니면 자동차가 정지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 실차 폭동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서 있고 공기가 이제 불어오는 그 속도가 되겠죠. 그건 미터 퍼 세크. density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 즉 질량 나누기 길이의 삼성의 차원인 거죠. 비스카시티도 우리가 차원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세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스카시티의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원표가 이제 얼마인지를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변수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R이 얼마인지를 찾는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 차원의 개수가 이제 R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량과 그리고 길이와 시간이 전부 독립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뭐 이 길이 자체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그 길이에 길이 나누기 시간이 들어갈 때도 있고, 길이가 아예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 들어갈 때도 있고, 길이 곱하기 시간이 들어갈 때도 있고, 길이하고 시간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길이와 시간이 들어가고, 질량도 마찬가지예요. 질량이 안 들어갈 때도 이렇게 있고요. 길이에 그냥 질량이 곱해질 때도 있고, 길이에 마이너스 3승의 질량이 곱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전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차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차원의 개수가 됩니다. 요게 질량, 길이, 시간. 뭐가 안 들어갔어요? 온도가 안 들어가요. 온도는 이 시스템에서 사용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차원의 개수가 3개가 되고요. 그럼 결국 이 파이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요 반복 변수 이게 기본 차원이 보통은 이제 기본 차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n-r개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 n에다가 기본 차원의 개수 혹은 반복 변수 r개를 빼주게 되면 그게 파이의 개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의 개수는 2개라는 이야기예요. 2개. 2개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이 몇 개의 무차원수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되냐면 5 빼기 3. 계속 여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본 차원의 개수는 3입니다. 5 빼기 3. 그래서 2개의 무차원수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 변수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이 D는 반복 변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V도 반복 변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길이가 이미 반복 변수로 들어갔고 거기에 이 T만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이것도 반복 변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로도 마찬가지죠. 여기 길이가 이제 이미 독립 변수로 반복 변수로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질량이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요 3개를 사용하면 다른 2개는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요 3개를 가지고 이 변수나 이 변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른 3개의 변수를 잡아도 표현할 수 있긴 한데요. 차근차근히 기본적인 거 3개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요 3개를 가지고 다른 변수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요 변수를 이 F, 드래그포스죠. 이 드래그포스, 실린더 아니라 이 자동차가 받는 이 드래그 포스를
나머지 3개의 변수로서 표현을 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비스카시티, 이 공기가 갖고 있는 비스카시티를 이 3개의 변수로서 표현을 하겠다는 이야기.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 변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다이아메타, 벨라시티, 로에다가 이 F,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렇게 구하면, 요렇게 구했어요. F 나누기 로 곱하기 V제곱 나누기 D제곱.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F하고 이 로 곱하기 V제곱 곱하기 D제곱의 차원이 같다는 이야기. 같은 차원이라는. 분모 분자에 같은 차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수는 이 파이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무차원 수가 된다는 이야기. 이 무차원 수는 뭘 의미하냐면은 false, 드랙 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드랙 폴스를 의미하는데 무차원화된 드랙 폴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뭘로 무차원시켰냐? 이 값들로 무차원시킨 false를 의미한다는 이야기. 자, 요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를 챌 수 있겠죠. F에다가 로의 매성, D의 매성, V의 매성을 해주면 이 전체가 무차원이 될 건지 그것만 구하면 돼요. 그것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이아메타가 갖고 있는 차원, 길이죠. 길이의 A성. 그리고 벨라시티, 미터 퍼 세컨 제곱. 그러니까 길이 나누기 시간의 B성. 그리고 density, 킬로그램 퍼 미터 3성. 그러니까 질량 나누기 길이의 3성이죠. 그놈의 C성에다가 F를 곱해주면 이 차원이 무차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F를 무차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로우의 매성, 로우의 1성, V의 2성, D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F하고 F를 무차원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차원을 구해보면 즉 M의 제로성, L의 제로성, P의 제로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즉 어떤 차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무차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여기 좌변에서 정리를 하면 M의 C 플러스 1성이 돼요. 이게 얼마가 돼야 돼? C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L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3C 더하기 1성인데 이게 몇 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0성이 돼야만 무차원수가 된다는 이야기. T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성이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F에다가 이렇게 A, B, C성을 해주면 이 T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성이 되는데 이게 몇 성이 돼야 되냐면 0성이 돼야만 무차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차원이. 그래서 C는 결국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라면 A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 A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의 제곱 그리고 V의 제곱 로우의 1성으로 나누어 주면 무차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갖고 있던 이 공기의 density 그리고 velocity 그리고 diameter 주어진 이 세 값을 이용해서 이 드랙 폴스를 무차원화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찾고 있는 첫 번째 무차원수가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무차원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두 번째 무차원수는 비스카시티를 무차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로 곱하기 V 곱하기 D를 나누어 주면 비스카시티를 무차원시킬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 F와 D와 V와 로와 뮤가 하나의 펑션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5개의 변수가 펑션을 이루고 있었는데 결국 이 5장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은 뭐냐면 이 무차원화된 F와 무차원화된 뮤가 이 두 무차원수가 펑션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
이 4개의 변수가 10개의 10번 변할 때 10,000번의 실험을 하는 대신에 이 무차원화된 비스카시티가 10번 변하는 걸 테스트를 하면 똑같은 유동현상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시건 CFD를 하시건 요 지식을 알고 실험을 하시고 CFD를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실제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는 건 굉장한 시간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